이 이야기는 202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강의와 한미국 교수의 증언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된 내용입니다. 동아시아 강의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한글의 위대함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이 중국 문자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중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버드 교수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은 강의실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오후 2시,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첸 루이는 중국에서 온 박사 과정 학생으로 동아시아 문자사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첸 루이가 파워포인트를 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의 문자인 한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글을 한국 고유의 발명품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기원을 깊이 파고들면 중국의 그림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있던 마이클 앤더슨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53살의 그는 지난 20년간 한국학을 연구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첸 루이의 도발적인 시작에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첸 루이는 화면에 갑골문과 전서, 예서 등 한자의 변천사를 보여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 창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단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자방고전이라는 표현입니다.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다는 뜻이죠. 이는 한글이 독자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중국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한글의 기본 자음들과 중국 고대 문자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첸 루이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각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십시오. 한글의 기본 자음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중국의 고대 상형 문자나 특정 부수의 형태와 얼마나 유사한지 말입니다. 기역은 중국 고대 문자의 입구 자와 비슷하고, 니은은 칠 것의 변형된 형태, 미음은 입구 자의 다른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첸 루이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했고, 다른 몇몇은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첸 루이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고대 문헌과 유물에서 한글과 유사한 형태의 기호나 문양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한글이 중국 문화의 토양에서 자라난 문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중국의 고대 청동기와 도자기에 새겨진 문양들이 나타났습니다. 첸 루이는 그중 몇 개를 골라 한글 자모와 억지로 연결지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중국 문자를 깊이 연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도 가능합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한글의 독창성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앤더슨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20년간 연구해온 한글의 위대함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폄하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첸 루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중국 문자 체계에서 파생된 변형 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한국만의 특색을 가미했지만 그 뿌리는 분명히 중국에 있다는 것이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자사의 연속성과 중국 문화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마이클 앤더슨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첸 루이 씨,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첸 루이는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단상으로 걸어가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처음 한국학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과 과학적 원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첸 루이 씨의 발표를 들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드러내기보다는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학문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특히 문화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첸 루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학술적 사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첸 루이 씨가 언급하신 자방고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 구절을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자방고전이라는 한자를 적었습니다. 여기서 방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이는 본받다, 모범으로 삼다는 의미로 전자의 조형 원리에서 영감을 얻되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서양의 건축가가 그리스 신전의 비례를 참고해 현대적인 건물을 설계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의 제자 원리입니다. 첸 루이 씨는 한글 자음의 형태가 중국 문자와 유사하다고 하셨지만 이는 한글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신 주장입니다. 저는 한글의 기본 자음들을 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모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세계 문자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자신의 입 모양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가 소리를 내보세요. 혀뿌리가 연구개에 닿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진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나타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발음을 해보며 신기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 문자는 이런 원리가 없나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한자는 뜻글자 체계로 사물의 모양이나 추상적 개념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한글처럼 발음기관의 모양을 체계적으로 문자에 반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독창성이죠. 첸 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형태적으로는 여전히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문자의 기원을 주장하신다면 라틴 알파벳의 A도 그리스 알파벳에서, 그리스 알파벳도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으니 모든 문자가 하나의 기원을 가진다고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가 어떤 원리와 철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저는 한글의 모음을 보드에 그려가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모음 체계는 더욱 놀랍습니다. 천지인 삼재사상에 기반하여 만들어졌거든요.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가로획,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획이 모든 모음의 기본이 됩니다. 저는 아래아, 이를 차례로 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음 문자를 넘어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은 철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중국의 어떤 문자도 이러한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창제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한글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나요? 저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 창제의 핵심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멈춰서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직접 음성학을 연구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셨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가획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독창성은 가획의 원리입니다.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비슷한 발음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죠.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과 티읕이 됩니다. 저는 보드에 자음의 변화 과정을 그려 보였습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완성시킵니다.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문자 해독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첸 루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세종대왕도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으시는 것과 모방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종대왕은 중국의 의문학을 연구하셨지만 그것을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성 글자를 받침으로 다시 사용하시는 종성, 부용, 초성 원리는 한글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는 글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한이라는 글자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히읗, 아, 니은으로 구성되는데 받침의 니은은 초성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음절 단위의 완벽한 표기가 가능해집니다. 학생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것은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문화적 결정체입니다. 저는 훈민정음 서문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겼다.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엾게 여기셨다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이는 왕이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한글은 지배층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첸 루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첸 루이 씨, 중국의 한자가 과연 이러한 의도로 창제되셨습니까? 한자는 오랫동안 지식인 계층의 전유물이었고 배우기 어려워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철저히 백성의 삶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태어났습니다. 첸 루이의 얼굴이 다소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첸 루이 씨가 제시하신 중국 문헌의 해석은 한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오독이거나 문화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문화는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창조적 재해석과 새로운 발명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기원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다른 문화의 독창성을 폄하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음성학적, 언어학적으로 한글은 전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물론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완벽한 문자 중 하나로 꼽습니다. 저는 칠판에 몇 가지 통계를 적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문자로 10,000개가 넘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으로 44개의 소리밖에 표현하지 못하죠. 중국어는 몇만 개의 한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표음 정확도는 99%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어떤 문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읽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첸 루이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한글이 중국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향이지 기원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중국의 의문학을 연구하셨지만 그것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물리학을 연구한 후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신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이룩한 문자학의 최고 걸작품 중 하나입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성, 천지인, 삼재사상을 담은 철학성, 모든 백성을 위한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문자입니다. 저는 첸 루이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문의 길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류 문명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강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실 때도 편견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앤더슨 교수의 1시간여에 걸친 강의가 끝나자 강의실을 가득 채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이내 터져나오는 박수갈채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첸 루이는 자리에 앉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앤더슨 교수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반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가진 시각이 편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을까요?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앤더슨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을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 한글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 놀라워요. 앤더슨 교수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격했습니다. 20년간 한국학을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버드 대학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평소 10여 명 정도였던 수강생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문화 동아리에도 새로운 회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매료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버드 캠퍼스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무분별한 문화 기원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 국제언어학회에서 마이클 앤더슨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인류 문자사의 혁신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가 이룩한 가장 완벽한 문자 중 하나인 한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앤더슨 교수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학적 천재성과 철학적 깊이,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융합된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현대 음성학의 관점에서 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모음을 체계화한 것은 문자학사상 전례가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한글의 각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이 가진 민주적 성격입니다. 세종대왕은 왕족과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15세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프랑스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이 현대 문자학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앤더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문자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철학과 과학,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한글의 이러한 원리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학회가 끝난 후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 연구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과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했습니다. 그해 말,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학자들이 모여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문자를 통해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학자가 발언했습니다. 단순히 표음 문자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언어의 본질과 인간의 발성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반영한 체계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문자를 연구해왔지만 한글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가획의 원리는 문자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천재적 발상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한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날이 다가오자 전국 각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평소 한글을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인들도 새삼 자신들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국어 교사인 김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버드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 세계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아세요? 학생들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앤더슨 교수의 강의 내용을 전해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한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이 그만큼 체계적이기 때문이에요. 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글의 제자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써온 글자들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외국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우면 한글의 이런 점들을 신기해할까요? 물론이죠. 실제로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시작했다가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문자가 이렇게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첸 루이의 주장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내 일부 학자들도 그의 주장이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는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문화 교류와 상호 영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의 문화적 독창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글은 분명히 한국 고유의 창작물이며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마이클 앤더슨 교수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국립국어원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연장에는 한국어 교사들과 언어학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앤더슨 교수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글이 가진 본질적 가치가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을 소개했습니다. 유럽 10여 개의 대학에서 한국학과가 신설되었고, 미국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청중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 여러분이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앤더슨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여러분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 이룩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정신, 과학과 철학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인류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글은 이미 그러한 가치를 500여 년 전에 보여주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글이 담고 있는 정신, 즉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의지는 현재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은 이미 500여 년 전에 그 해답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강연장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 쓰는 한글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앤더슨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문화를 답습하시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인류에게 기여하시는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지혜가 전 세계를 밝힐 것입니다. 한글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앤더슨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강연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부심과 자긍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한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오늘까지 한글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니. 우리 조상들이 이런 대단한 선물을 남겨주셨구나. 한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이 달라졌습니다. 한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문자의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논쟁은 결국 전 세계에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글, 그 위대한 지혜는 이제 온 인류의 것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